뿌려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하나를 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세션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의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HM파마라는 회사가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 7년 전에 그냥 시작을 한 조그만 저희 진짜로 2평 반, 3평짜리 사무실에서 셋이서 시작했거든요. 7년 전에 시작한 회사가 7년 만에 지금 상장을 하고 거의 1,500억이라는 회사로 바뀌면서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는 아메이라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러니까 제목을 지들이 정해서 저한테 줬어요. 그 벤치 투 더 스탁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그 랩 벤치 그러니까 연구실 벤치에서 일하다가 스탁 마켓 주식시장의 상장까지의 여정을 발표를 해달라고 세션을 하나로 강제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꾸 강조하는 게 아메이라는 기업과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으며 아메이랑 지금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미래 비전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달라 해서 저는 이런 거는 ABO 분들한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학계에서도 저희한테 이런 거를 요청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그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학회 가서 발표하면은 학회 가서 저는 아메이랑 이런 연구에 저런 연구에서 막 코스포스트 뭐 한국에서 제일 큰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하면은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하면 어떤 분이 쓱 와서 저도 ABO예요 이러고 도망가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뭐지? 나는 지금 1시간 동안 아메이가 하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 스스로도 당당하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러고 도망가시는 걸 보면서 아 제가 진짜 이 ABO 분들한테 조금 그 다른 마인셋을 드리면 좋겠다. 조금 깨어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 왔냐 하면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장롱 열어서 할머니가 입던 버버리 코트 다시 꺼내 입는다고 하잖아요. 애들이 도는 거거든요. 이 사이클은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메이랑 일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아메이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 그러니까 뭐 미국은 더 얼리지만, 더 빠르지만, 죄송해요, 제가 정신없이 자꾸 영어가 이상하게 섞여 나오는데 더 빠르지만 우리나라는 80년대, 90년대를 지나가면서 아메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퀄리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시장에서 파워를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주춤했죠. 주춤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다시 돌아왔어요. 그 시절이 버버리 코트를 다시 입는 것처럼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서 이제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앞으로 20년, 30년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종근당, 일동, 뭐 유한 이런 거를 보기 전에 아메이 제품을 먼저 보게 될 정도로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20, 30년 정도의 시간은 또다시 또 돌겠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20, 30년 옛날 80년대, 90년대 아메이가 부과하던 그 시절만큼이나 20, 30년 정도는 다시 아메이에 이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를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장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못 보시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거를 제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예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전 세계에서 모이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어떻게 아메이와 이런 일을 시작을 했고 이게 앞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강제로 하도 요청이 많아서 저는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슬롯을 넣어서 저보고 하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츠러드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 사이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소비의 패턴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80년대, 90년대에는 사람들은 돈을 쓰죠. 내 돈을 쓰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남들과 다른 것, 유니크한 것이 어디 있었냐면은 제품의 퀄리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 그 약간 초록색의 파나소닉의 CD 플레이어를 가졌던 그 기분, 제 중학교 때 그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것이 인간들에게 행복이었어요. 엄청난 퀄리티의 제품에 저희는 돈을 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 가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은 너무 만연해지는 거죠. 평범할 정도로.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도 대만 아메이 행사 때문에 대만을 갔는데 제 딸내미 선물을 사다 주려고 샤오미 매장을 들어갔더니 10,000원, 12,000원밖에 안 하는 제품들이 거의 애플 제품과 같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 정도로 그 다음 사람들이 그러면은 돈을 어디에다 쓰기 시작했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던 건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뭐 이런 화장품들 보잖아요. 화장품 보면은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하는데 뒤에 까보면은 제조원, 코스맥스, 콜마, 아모레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브랜드에다가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저 여기 아메이분 안 계시죠? 저 이런 얘기 막 너무 막 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때가 아메이가 되게 스트러글하고 힘들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브랜드의 파워로 사람들의 돈을 마구 쓰던 시절에는. 근데 이제는 어떤 시절이 왔냐면은 이제는 그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은 돈을 이제는 철학에다가 쓰는 시절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스타벅스 가서 편하니까 그냥 마시는 거지, 자기가 진짜 어느 날 내가 커피 마시고 싶다 하면 스타벅스를 안 가요. 자기 철학에 맞는 인디 카페를 가요. 그리고 파타고니아 이런 옷 아세요? 네. 파타고니아, 제가 파타고니아가 하도 유명해서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었는데 파타고니아가 하도 유명해서 미국 출장을 갔는데 파타고니아 옷이 있더라고요. 티셔츠가 있더라고요. 거의 100불이에요. 티셔츠 한 장에 10몇만 원에. 근데 별것도 없어요. 근데 사봤어요. 너무 유명하길래. 사가지고 호텔에 와서 입어봤는데 너무 까실까실하고 진짜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옷이. 아, 이걸 내가 100불을 주고 왜 샀지? 이러고 그 안에 레이블을 딱 까봤더니 진짜로 쓰레기인 거예요. 진짜로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메이드 아웃 오브 리사이클드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니까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티셔츠라는 걸 너무 당당하게 쓰면서 이놈들이 이걸 100불에 팔아? 라는 생각을 할, 사람들은 이걸 왜,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이 철학을 사는 시절이 왔어요. 그럼 이 철학이라는 거를 사는 시절에 저는 그게 버버리 코트를 다시 입는 시절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아쉬운 게 사람들이 이 아메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저 같으면은 모든 광고를 이 창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철학을 가지고 말할 것 같아요. Me second, you first.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사업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한다. 그리고 경제적 자립, 자유, 이런 그 철학적 사고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창업주가 한 100년을 가로질러서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이게 단순히 야 우리 제품 좋아, 막 락토핀 막 노래 막 9,900원 더 싸, 5,000원 4,900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제품이 왜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메이는 단순히 이 수천만 불의 돈, 수백만 불의 돈을 그냥 제품 로고송 만들고 껍데기 바꾸고 색깔 바꾸고 이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다른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과학적 원천의 돈을 쓰는 곳이 아메이예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진짜로 약간의 확신이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20년은 사람들이 아메이의 이 철학을 안다면은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면서 조금 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도 떴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딱 저 10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는 미생물쟁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 이것도 진짜 한 3분인데 자료는 시간이 빨리 넘어갈게요. 3, 4분만 주시면은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며 유산균은 뭐며 미생물은 뭐며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며 너무 헷갈리시죠? 이게 진짜 미치겠죠? 이거를 제가 미생물쟁이적 입장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 히스토리를 보면은 딱 알아요. 미생물의 히스토리는 1600년에 시작을 해요. 루벤 후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과학자가 유리세공자예요. 이 사람이 유리세공을 하다가 유리를 세공을 해서 유리를 예쁘게 하겠다고 볼록하게도 하고 오목하게도 하고 유리를 겹쳐서 놓고 이렇게 유리를 보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유리를 막 세공을 해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그때 루벤 후프가 그게 이제 만든 게 그게 최초의 현미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를 막 세공하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미생물, 아주 작은 생명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 주변을 다 살고 있다 라는 개념이 이제 미생물의 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미생물은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많이 소외를 받다가 그러다 이제 1800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그때 어떤 시대적 발견은 아니고 발견이 나오느냐.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명한 과학자 두 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독일인인 로버트 코크라는 과학자와 한 명은 프랑스 사람인 루이스 파스텔이라는 과학자예요. 이 둘이 이제 1850년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은 동네가 몰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병이 아니라 요즘에 저희가 생각하는 병의 개념이 아니라 저주의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상한 거죠. 어떻게 한 명이 아픈데 온 동네가 다 죽어. 이러니까 이거는 저주야. 이거는 가서 기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버트 코크라는 과학자가 몰살을 한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 죽어있는 쥐를 데려다가 쥐의 피를 뽑아봐요. 했더니 피에 건강한 쥐한테는 없는 꼬물꼬물한 무언가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건강한 쥐한테 넣어줬더니 건강한 쥐가 바로 죽어버리는 거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로버트 코크가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죽은 이유는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사람들끼리 전파를 함으로써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다. 전염병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거지. 그게 점띠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미생물에서 모든 병이 시작한다라는 개념이 그때 시작된 거고 그때 로버트 코크가 찾은 피에 꼬물거리는 애가 요즘에 유명한 그 탄저균이라는 애예요. 바실러스 안트락시스를 그 당시에 그렇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로버트 코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유럽의 의학의 태초가 돼요. 그래서 유럽의 자료들의 의학 서적들의 자료를 보다 보면은 아주 옛날로 가면은 의료의 시작의 이름이 뭐였냐? 하이진이었어요. 하이진. 이게 뭐 위생학. 그러니까 균을 없애는 것이 의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동시대를 살았던 루이스 파스테르는 프랑스에서 항뿌리 연구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식품미생물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유가 치즈가 되나? 무에서 유가 나오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지만 루이스 파스텔은 그게 아니다.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우유에 들어가면 이게 치즈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근데 얘네는 열에 약해. 그래서 얘네를 열로 싹 죽인 다음에 학뿌리로 병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학뿌리로 나서 공기가 못 들어가고 하나는 요걸 딱 끊어서 공기가 들어가게 해줬더니 공기가 안 들어간 유리병은 계속 우유로 남아있는데 끊어져서 공기가 들어간 우유병은 치즈가 되는 걸 보면서 우리 공기 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애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노벨상을 못 받아요. 파스텔르는. 그렇지만 아직도 우유를 멸균한다 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파스처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파스텔의 이름을 따서. 그럴 정도로 멸균이라는 걸 파스처럴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그게 이제 미생물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미생물은 있고 동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 미생물의 이름을 보면은 옛날에는 여러분 아메이 첫 번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인테스티 플로라. 플로라가 뭐죠? 꽃. 도대체 왜? 인테스티 플로라. 장에 꽃은 눈도시. 왜 꽃이에요 그게? 왜냐? 처음 미생물이 나타났을 때는 루베누크가 보고했을 때 과학자들이 얘를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식물에다 넣어놨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미생물은 식물 분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플로라라고들 불러요. 아직도 마이크로 플로라라고 부르는 데가 있지만 사실 지금 그건 틀렸어요. 이제는 미생물이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바이오타라고 불러요. 그게 이제 그런데 이 마이크로 바이오타라는 거는 그래서 즉슨 전체 미생물을 뜻해요. 어느 한 집단 지역 안에 들어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생물을 저희가 마이크로 바이오타라고 부르고 마이크로 바이옴은 얘네가 너무 집단적으로 많다 보니까 얘네를 분석할 방법이 없어요. 얘네 유전자를 보는 걸로 분석할 수밖에 없어서 유전자라는 지노움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어가 돼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게 마이크로 바이옴.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거는 우리 장 안에 들어있는 30조에 달하는 미생물을 보는 게 마이크로 바이옴이고요. 근데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엄청난 애들 안에서 죄송해요. 제가 이거 토요일 오전에 하면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지신 것 같아가지고 저 1분만 할게요. 1분 빨리 끝낼게요. 이 저희 장 안에 있는 엄청난 양의 애들 중에서
이 중에서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좋은 미생물이 그 아까 파스테르 그 파스테르는 그래서 우유, 치즈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 발효, 치즈 발효 이런 것들은 다 유산이 만들어지는 미생물들이에요. 다 유산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산균 연구가 좋은 미생물 연구의 태초로 시작이 됐어요. 그 루이스 파스테르의 제자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시는 메치니코프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파스테르는 노벨의학상을 못 받았지만 메치니코프가 노벨의학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자기 선생님인 파스테르가 만들어 놓은 미생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딱 떨궜더니 그리고 루베누크의 현미경으로 봤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피에 있는 무언가가 와서 미생물을 잡아먹는 거를 본 거예요. 이 메치니코프가.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아,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구나. 무언가가 우리 혈액에 오면 우리 몸에서 군대 같은 애들이 나와서 그거를 잡아먹어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발견하면서 그거를 그 사람이 이름을 지은 게 면역학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메치니코프는 면역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좋은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파스테르 그 할아버지가 만들어는 유산균으로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유산균 연구만 했는데 그러면은 유산균이라는 거는 유산, 젖산을 만드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거는 치즈나 우유 발효하는 데 많지만 나중에 가서 봤더니 사람 장에도 젖산을 많이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비피도박테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유산균과 비피도박테리아를 저희가 대부분 좋은 미생물이라고는 하지만 걔네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얘네는 사람 장의 1%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나머지 99%는 완전 다른 아이들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도대체 뭐냐? 이 무수히 많은 젖산을 만드는 애들 중에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아무나 유산균이라고 다 들고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유산균들 중에서도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아까 바실러스, 그 로버트 코크가 처음 찾아낸 탄저균이랑 여러분 된장 발효하는 균이랑 사촌지간이에요. 그럴 정도로 미생물의 세계는 오묘해요.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유산균이라고 다 쓰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19개의 지정된 아이들을 쓴다면 얘네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프리미엄 명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비피도박테리아, 이제 뭐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다 제가 한 번에 일단은 깼어요. 토요일 오전에 다 여러분에게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생물학 강의 때 처음에 인트로 하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무리수를 던진 것 같긴 한데 토요일 오전에 너무 무리수였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장 안에 있는 1%의 유산균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못된 놈들이야. 기생충이야. 얘네 여기 왜 있는 줄 알아? 따뜻하지. 인간이 먹을 거 맨날 입에다 넣어주지.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이 여기 들러 앉아가지고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먹는 나쁜 놈들이야 라고만 평생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균 죽이는 거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병원 가가지고 내과 진료받으면서 뭐 선생님 저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데 항생제 좀 넉넉히 사주세요 이러면은 막 처방해줘서 지퍼백에 들고 가서 해외여행 가서 캔디 까먹듯이 먹으면서 설사 안 하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을 정도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 히스토리까지 가면 저희 진짜로 생물학 강의 되는 거니까 쭉 넘어가서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미생물이 우리 몸의 면역의 근원이 되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거의 70% 80% 이상을 얘네들이 감당한다. 얘네들은 뺏어 먹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거를 분해해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나게 충실한 직원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개념인데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무리 젊은 분들이라도 아직도 고등학교 때 수업을 하면은 음식을 먹으면 내 침에 있는 라이조자임, 내 간에서 나오는 단백질 소화효소, 라이페이즈 이런 것들이 내 음식을 분해해서 그리고 저작작용 씹어서 이 음식 안에 있는 영양소는 내 소장에서 싹 다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물은 내려가서 대장에서 흡수합니다. 다 틀린 겁니다.
이제는 학계에서 그거는 정설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이 갭이 있다 보니까 아직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아 쟤는 구닥다리구나 저를 치워라 이렇게 되는 수준으로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설명드리고 왜 도대체 우리가 아메이랑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소개는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럼 저 1시간 확 넘어가가지고 저희 회사는 저 혼자 설립한 게 아니라 홀자펠 교수님과 함께 설립한 회사예요. 홀자펠 교수님은 미생물계에 살아있는 레전드세요. 여러분이 가장 쉬운 거 뭐냐면 구글 가셔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락토바 유산균 쳐보시면은 유산균의 분류표에 들어가 보세요. 어떤 유산균 안에 어떤 미생물들이 있나 딱 보시면은 첫 번째가 당연히 유산균 가장 센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홀자펠리아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위렐름 홀자펠스 락토바실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미생물의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인가 미생물계. 왜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대장균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이콜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이가 약어인데 뭐의 약어인지 아세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돼요. 이시리키안 뭐 아무튼 그래요. 하필이면 그걸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하는 바람에 러시아 이름이 갖다 붙었는데 전 세계 아무도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콜라이라고만 불러야 돼. 그 정도로 이제는 과학자 이름은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문율을 2021년도에 깨고 홀자펠 교수님의 이름으로 미생물을 통째로 만들어낼 정도로 살아있는 과학자 중에서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되신 분은 전 세계에 손에 꼽아요. 그 정도로 미생물계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밑에서 석박을 하고 이스라엘 가서 더 공부하다가 이제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를 하는데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놀라울 정도로 정부 과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운영하던 정부 비용이 70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실의 대학원생들만 2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희 연구실 크기는 여기 강당 반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 24명인가 있었는데 애들이 다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의 연구실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막 돌아다니다가 너무 크고 좋은 빈 방이 있어서 총장님한테 이 방 좀 달라고 했더니 총장님이 그거 창업하면 준다고,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방이니까 창업하면 줄게라고 해서 사실 그 방 쓰려고 창업한 회사가 저희 HM파마예요. 그래서 그냥 방 쓰려고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도 너무 축복을 많이 받는 바람에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7년 만에 그냥 상장이 됐고, 그냥은 아니지만 정말 뭐 상장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저는 제 눈으로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영원에서 1,500억이 7년 만에 될 수가 있구나라는 엄청난 기적을 본 게 이제 교수님과 같이 해왔고, 그래서 상장도 했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하면서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과 아메이가 가지고 있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현존하는 바이오 헬스케어는 이제는 곧 절벽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 왜냐? 현존하는 바이오 헬스케어는 다 암치료, 암연구에만 다 몰두해 있어요. 면역, 암, 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또 다시 우리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계의 히스토리를 좀 봐야 돼요. 히스토리를 보면은 지금은 암, 면역 최고라고 하죠. 6, 70년 전에 이 저희 업계에서 가장 최고의 과학이 뭐였는지 아세요? 결핵이에요, 결핵. 그 당시에. 지금 주변에 결핵으로 죽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거 누가 결핵 연구해요? 이러면 야, 진짜 공부 못했나 보다. 어쩌다 저기까지 빌려서 저걸 하고 있냐. 이 수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심장병이었어요. 사일런트 킬러,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해서 이제는 그거 아무도 연구 안 해요. 심장병이 발병하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돈도 안 돼요. 왜냐? 심장병 안 걸리게 하려면 고혈압 약이랑 고지혈증 약 먹으면 되거든요. 그 약 하나에 50원도 안 해요. 이제는 제약회사에서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는 사이언스가. 근데 50년 전만 해도 최고의 사이언스였어요. 30년 전 가장 최고의 사이언스가 뭐였지 아시나요? 에이즈였어요. 지금 뭐 보니까 얼마 전에 매직 존슨 아직도 LA에서 농구 경기 보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에이즈도 불치병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에이즈 연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약도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서야 시작된 게 암이라고 하는 연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30, 40대 시절을 이 암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과학이 암이랑 면역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수명이. 이제 끝나가요. 그럼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가장 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결국은 오래 사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거 꼽아놓고 병원 누워있으면은 의사들이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의미 있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150살까지 살 수 있게 해줄까? 엄밀히 얘기하면 돈이라는 거는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돈이 도대체 뭘까? 하면서 나는 교수고 나는 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지만이 상충이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오래 하다가 제가 내린 이건 저만의 뇌피셜 결론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돈을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은 돈은 땡큐 노트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하고 땡큐라고 써서 종이에 써서 나에게 주는 게 돈이다. 정말 고마우면 크게 써줄 거고 아니면 작게 써줄 거고 그래 그러면 나는 이 과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땡큐라고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왔거든요. 이 일을. 그래서 사람들이 땡큐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고마웠어요. 내 인생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내 친구들처럼 그렇게 아프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의미 있게 아직도 내 손주들과 놀며 정말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람이 당신들에게 써주는 게 땡큐 노트라고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보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유전자였어요. 인간의 유전자만 보면은 생로병사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있다 라고 과학자들이 믿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꽝이었어요. 끝나고 났더니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는 그냥 단순히 한 개를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자가 이게 인간 유전자가 끝나고 나서 과학자들이 다 뒷목을 잡고 넘어갔어요. 인간 유전자의 크기는 초파리의 1.5배밖에 되지 않아요. 초파리의 1.5배라니까 저희가 여러분 초파리는 대장암도 안 걸려요. 걔네가 무슨 치매가 걸리겠어요? 걔네는 일주일 살다가 죽고 걔네는 소화불량도 없을 것 같아. 아무튼 걔네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걔네랑 인간의 유전자가 1.5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게 또 제일 충격을 먹은 게 뭐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먹고 살잖아요. 엄청난 거를 우리 입에다 넣고 소화가 된 다음에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서 걔네들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는 걔네를 분해하는 효소라고 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당근을 먹어도 베타캐로틴이 쪼개져가지고 내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밀크시스를 먹어도 쪼개져서 들어가는 거고 더블엑스를 먹어도 쪼개져서 들어가는 거고 콩단백질을 먹어도 쪼개져서 들어가는 건데 봤더니 그러려면은 인간 유전자 안에 수백만 개의 유전자, 이 분해 효소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관련된 거 인간한테 몇 개 있는지 아세요? 17개밖에 없어요. 17개. 상상 초월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의 교육이 이제 다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걸 우리가 분해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해해서 넣는 거는 아주 미량이고요. 나머지는 다 미생물이 쪽에서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좀 더 갈게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완전 한 개만 받고 그 다음으로 시작된 게 엑스포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케이 그러면은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가 100% 똑같아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인데 너무 가난해서 한 명이 미국으로 입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이 40대가 넘어서 다시 만났더니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는 대머리에 고도비만에 당뇨에 대장암에 난리가 났는데 중국에서 그대로 살던 일란성 쌍둥이는 너무 건강한 거야. 삐쩍 마르고 머리도 풍성하고 오히려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 말은 이게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
아메이가 2014년에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연구를 시작을 해요. 저 2014년이면은 이 환경학, 엑스포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이제 긴가민가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아메이가 스탠포드랑 1000만 불짜리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게 쌍둥이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을 보면서 이 쌍둥이의 주변 환경이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스탠포드랑 해왔고,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이스프링, 앰모스피어, WX 이런 모든 거에 이런 기술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저는 아메이가 이런 저희한테도 수백만 불을 투자했거든요. 이런 거 처음인 줄 알았더니 저희보다 먼저 했던 게 있더라고요, 스탠포드.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아메이가 이 연구를 하는 2년,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건 뭐냐? 일란성 쌍둥이에 똑같은 집 살아도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안 아프더라.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넥스트로 넘어간 게 뭐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자, 환경, 그걸 넘어서 우리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똑같은 거 먹고 살아도 완전히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건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메이가 알았고 저희랑 2016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어요. 2016년은 어떤 때냐면은 CJ가 이제 갓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고 종근당은 락토핏의 로고송을 만들어서 다들 유산균을 어떻게 팔아서 돈을 벌까에만 정신이 나가 있던 시절에 아메이는 이미 수백만 불을 투자해서 1%의 유산균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99%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그 당시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런 연구들이 나왔어요. 이 둘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같은 집 살아요. 근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고 한 명은 말랐어요. 같은 집에서 엄마가 주는 같은 밥 먹고 사는데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도저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 연구가 뭐냐? 이 여자의 변을 통해서 미생물을 쥐한테 이식해주고 마른 사람의 미생물을 쥐한테 이식해줬더니 얘네한테 똑같은 밥을 주는데 이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비만이 되는데 이 사람 똥 이식받은 지는 그대로 있다는 걸 보면서 이때부터 과학자들이 드디어 사람들이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시작해요. 똑같은 걸 먹었음에도 누구는 살이 엄청 빨리 찌고 누구는 살이 안 찌는 그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거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이 아침에 굿모닝 꼭 하세요. 굿모닝 하면은 저는 아침에 7시 전에 굿모닝을 하고, 오늘은 저희 광주에서 잤거든요. 제가 어제 대전에서 발표하고 광주에서 잤는데 아침에 저는 오늘은 못했는데 아침에 저는 7시 전에 굿모닝을 하고 가급적이면 2, 3시까지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중간 타임에 이 굿모닝이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최고의 재료예요. 내 장내 미생물이 그 시간 동안에 뷰티레이트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이거는 약으로도 아직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귀한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네가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 뷰티레이트, 그래서 최근에 과학계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저희가 콜라를 쭉 마시면은 콜라 안에 있는 당이 혈당 스파이크, 혈당으로 쫙 올라가죠. 그러면은 왜 혈당이 올라가죠? 혈액은 우리 몸을 다 도니까 이 당분을 내 뇌부터 발끝까지 다 써야 되니까 혈액에 태워서 다들 집어다 쓰세요 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인슐린 아시죠? 우리 몸이 고장나서 당뇨라는 게 오면은 일형 당뇨는 인슐린을 딱 췌장에서 만들어내면은 인슐린이다 라고 느끼면은 우리 근육에서 야 인슐린이야, 밥 시간대 때 종친 거예요. 밥 시간대 때 야 혈액에다 손 뻗으면 설탕 있대, 설탕 먹어 해가지고 인슐린이 딱 오면은 설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몸이 당을 뽑아가서, 그래서 혈당이 한번 스파이크 찍고 평생 안 가죠. 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의 근육과 지방에서 다 집어다 쓴 거예요. 뇌랑 이런 데서. 그래서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드는 게 1형 당뇨. 그러면은 시그널이 없다 보니까 근육이랑 여기서 당이 있는지를 몰라요. 혈액에 계속 당이 남아있는 거죠. 2형 당뇨는 종을 치는데 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형 당뇨. 그렇게 되면은 혈액의 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있으면 피가 끈적거리겠죠. 설탕물처럼. 그럼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장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발끝까지 피가 못 가니까 발가락이 썩겠죠. 이게 이제 당뇨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게, 그러면은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왜 어떤 사람들은 혈당이 올라갔는데 지방에서 그 당을 다 왜 지방만 귀가 확 열려가지고 종을 딱 치는 순간 지방이 야 종 쳤어 하고 그냥 지방에서 설탕을 다 가져다가 지방으로만 다 쌌고, 어떤 사람은 지방은 약간 귀가 먹었고 근육이랑 간이 귀가 너무 좋아서 설탕이야 하고 그냥 근육이랑 간에서 다 가져다가 글라이코겐으로 만들어 다 태워버리고 살은 하나도 안 찌고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그 귀의 청각도를 좌지우지하는 게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이에요. 뷰티레이트가 높아지면 근육이랑 간에 귀가 밝아져요. 근데 뷰티레이트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근육이랑 간이 기가 먹고 지방이 귀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먹었는데 누구는 이 미생물이, 그 뷰티레이트는 인간도 못 만들고 음식에도 없어요. 미생물밖에 못 만들어요. 그게 왜냐? 그 뷰티레이트가 약간 똥냄새의 원천이에요. 그 냄새의 원천이에요. 그 향물질이거든요. 은행에 많아요. 그러니까 은행 떨어지고 하면은 그 엄청, 그게 뷰티레이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보셨다는 분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미생물이 하루에 그 뷰티레이트를 10g 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생물이 우리한테 하는 만큼 하려면은 그 똥냄새의 원천인 그 액상을 500ml 오메가3 캡슐로 만들어서 하루에 20알을 드셔야 돼요. 그게 우리 미생물이 하는 일을 대체하려면 그 정도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나 무수히 많은 질병이 결국은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이거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먹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분해해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미생물이 이거를 받아줘야지 대사체라고 하는 물질로 쪼개서 이게 우리 혈액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연구를 했는데 똑같이 더블엑스 드시죠? 더블엑스 활용도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더블엑스의 18가지의 물질은 미생물이 받아서 쪼개주지 않으면 혈액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다 쓰고요. 어떤 사람은 반도 못 써요. 그러니까 아메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그 궁금증 중에 하나가 더블엑스가 진짜 좋고, 어떤 사람은 더블엑스만 먹으면 거의 약보다도 좋아요라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블엑스 좋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봐야 속만 아파요. 이 차이를 모르겠었는데 그 차이가 마이크로바이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밝혀진 연구가 뭐가 있냐면 인삼. 지난 100년간 동양의학에서는 인삼이 왜 도대체 누구나한테냐. 근데 최근에 알려진 게 인삼 안에 있는 이 진생 폴리사카라이드라고, 얘가 이제 면역 증강 물질인데 구조가 너무 커서 장벽을 뚫고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잘라주는 미생물이 장에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고요. 그 미생물이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이 받아줄 미생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 모두가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여러분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조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러분 장 안에 30조의 직원이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박사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모든 유전자를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변호사일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얘네들을 우쭈쭈 해주고 얘네들 파업 안 하게 잘만 도닥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침에 이 단백질 섭취를 하실 때 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느냐?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그게 맞아요.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인간이 다 분해해서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나 혼자 먹고 끝. 그래서 미생물이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식물성 단백질은 인간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미생물이 나눠 먹는 구조가 돼요. 식물성 단백질, 파이토프로틴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면은 삼성, 인센티브 위에서 사장이랑 임원이 다 꿀꺽한 거예요. 밑에 한 푼도 안 내려와. 근데 이제 여러분이 파이토프로틴을 드신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나눠 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백미, 그러니까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다라는 거 나 혼자 다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떨어질수록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미생물과 먹는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쪼개서 넣어주면 혈당이 안 올라가요. 글라이세믹 인덱스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흰쌀밥 나 혼자 다 해요. 현미 미생물이랑 나눠 먹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간은 과체류, 야체류 하나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먹는 순서를 바꾸시면은 칼로리 흡수량이 엄청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앞에 피자랑 샐러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샐러드를 먼저 먹죠. 그러면은 제 간이랑 입에 있는 효소들이 그 풀떼기에 다 갖다 붙어요. 얘네들은 내가 이거를 분해를 시켜서 내가 소장해서 다 혼자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 갖다 둘러붙는데 우리 소장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기간 이 간격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장이 8m입니다. 자기 키의 6배, 5배, 6배예요. 근데 그 1m 구간 안에서 효소가 딱 쪼개가지고 넣어줘야지만이 에너지로 들어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고요. 거기를 넘어가 버리는 순간부터는 저의 에너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효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해야지 하는데 이제 야 1m가 끝나갔는데 야 이거 왜 안 쪼개져? 안 쪼개져? 이러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딱 피자를 먹으면은 그때는 피자를 분해해야 되는 내 효소들은 이미 야채 풀떼기랑 다 붙어서 나갔고 그러면 정작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피자는 칼로리 흡수량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처음에 피자 면 이게 딱 정찬 나왔는데 내가 소면 국수 쫙 했다. 그럼 이제 다 가는 거예요. 글라이세믹스도 쫙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샐러드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조 이게 이제 신개념의 과학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던 건 이제 한물 간 거예요. 그건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똑같이 먹고 사는데 야채류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현미밥 먹었는데 첫째 아들은 현미밥을 먹었더니 미생물이 그 현미를 쪼개서 가바, 세로토닌, 멜라토닌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집중력도 올라가고 안정되고 행동 이상도 없고 하는데 둘째는 그 미생물이 없어서 현미 먹어봐야 소화만 안 되고 가스만 나오고 이런 현상들. 그게 이제 똑같은 걸 먹었지만 누구는 반응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반응하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헬스케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헬스케어계의 모든 이거는 아메이뿐만 아니라 종근당, GNC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우리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나요? 라는 게 과학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죠? 약이에요. 그래서 약은 어떻게 하죠? 약은 입으로 넣어가지고 미생물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를 그 꼴을 보지 못해요. 그럼 복불복이 되거든요. 사람들의 미생물에 따라서 이 약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돼버리기 때문에 주사로 쏘는 거죠. 혈액으로 바로. 그냥 주사로 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미생물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냥 흡수가 될 정도로 저분자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약을 영어로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 스몰 몰리큘이라고 불러요. 저분자 화합물. 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생물을 통과하지 않고 혈액으로 바로 갈 정도로 우리는 분자 구조를 저분자, 작은 걸로 해놨습니다가 약의 정의인 거예요. 그거 외에 모든 것은 우리 미생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먹어서 건강할 거면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같은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먹었는데 혈액까지 못 들어가니까. 먹었는데 그걸 내 집에 변기가 다 먹고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먹었는데 그 비싼 맨셀 스팸 먹었는데 변기로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 상황이 제일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메이는 10년 전부터 봐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비반응자가 없는 제품. 이게 뭐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뭐냐? 반응자한테는 있지만 비반응자한테 없는 미생물이 도대체 뭐길래 반응자는 이거를 반응을 시켜버립니까? 그러면 우린 그 미생물을 뽑아서 비반응자에게 이식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비반응자가 반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제 교수님의 꿈이었어요. 유전공학자신데 그분은 휴먼 게놈, 인간 유전자를 연구를 했어요. 인간 유전자가 끝나고 났더니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교수님 창업을 했었는데 망했어요. 왜냐? 이제 투자자들이 와서 됐네. 야, 이 유전자만 이식해주면 되겠네. 그거 이식 못하는데요. 인간 유전자 이식 못하는데요. 투자자가 다 도망간 거예요. 또 그럼 회사 왜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치료제도 못 만들 거면 회사 왜 있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First step of gene therapy is the microbiome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의 첫 번째 스텝은 미생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까 보셨죠? 인간은 유전자는 초파리보다 1.5배밖에 안 커요. 근데 인간과 초파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초파리는 장에 미생물이 5종류밖에 없어요. 인간은 장에 미생물이 수백만 종이 있어요. 그게 딱 어떻게 갈리느냐? 초파리는 뭐를 먹죠? 썩은 과일을 먹어요. 왜 생과일이 맛이 없어서 그럴까요? 초파리도 생과일 좋아해요. 훨씬 맛있어요. 근데 걔네는 왜 썩은 과일을 먹을까요? 장에서 그거를 분해해줄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미생물이 썩혀놓은 걸 먹어야지만 혈액으로 들어가요. 초파리가 입맛에 맞다고 생과일 먹고 있으면 걔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인간은 장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과일을 먹어도 돼요. 장에서 해주거든요. 우리가 썩은 과일을 안 먹어도 돼요. 그게 인간과 초파리의 차이인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인간이 이 생활을 영위하는 유전자가 훨씬 더 많은 게 어디다? 미생물들을 통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미생물을 옮겨주면 유전자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아메이랑 하고 있는,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일단 뭐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기업의 회장이세요. 좋은 기업은 뭐죠? 직원이 많아야 돼. 유능한 직원이 많아야 돼. 그거를 저희가 장내 미생,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유능한 직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를 올리려면 이거는 예전 제 1세대, 2세대, 3세대 강의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과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제품은 1세대 기술밖에 쓰지 못해요. 유전자 분석기로 내 장 안에 무슨 미생물이 들어있는지를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정말 옛날에 영국의 한 5, 6년 전에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회사가 2세대까지 간 제품이 있었어요. 대사체를 같이 찍는. 지금 저희 아메이 마이랩 같은 제품이에요. 듀얼 분석이라고 해서 유전체와 대사체를 같이 찍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아틀라스 바이오메드가 미국에서 599불에 팔았어요. 80만 원. 80만 원. 그래서 아메이가 저희한테 처음에 2016년에 개발할 때 우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다 쓰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한 100만 원 받으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 80만 원짜리 팔고 있는데 우리는 3세대까지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개발을 했죠.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21년도인가 저희한테 이제 가격이 정해졌는데 20만 원에 팔겠다, 22만 원에 팔겠다. 그래서 미쳤냐고,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지금 이거 하면은 할 것처럼 얘기해서 지금 다 개발해놨더니 가격이 22만 원이 말이 되냐. 이거 지금 다른 회사가 이거 2개만 써도 80만 원에 팔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접으려고 했었어요. 사실 저희는. 그래서 접으려고 했는데 아메이가 와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돈 필요해? 이래가지고 돈 줄까? 이래서 왜 안 돼? 뭐 이래서 수백만 불 또 투자하고, 그러면 이거 22만 원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다 자동화해야 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사. 이거 자동화 장비 다 사주고 해서 지금 마이랩이 22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이 이 2세대 기술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예요. 그들은 2세대 기술까지 가는 순간 제품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이 가격대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랩이 이렇게 대박이 터졌는데도 아직도 그 어떤 회사도 따라하지 못해요. 아직도 신제품이 나오는데 1세대밖에 못 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아메이가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국은 이 피마스라고 하는 3세대 기술까지 다 해서, 이것도 제가 사실 좀 지금 와서 보면은 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와서 보면 다 감사한데 저희 회사가 2016년 12월 31일에 등기 소개됐어요. 2017년 1월 3일에 회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메이 처음 만난 거는 제가 교수하던 때요. 2015년 말에 만났고 2016년도 만났고 이랬는데, 그때 아메이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 세미나를 했죠. 그때 본사에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날라왔었어요. 세미나를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아메이 임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세미나 너무 좋았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연사료를 주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통 연사료 받으면은 지금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1시간 강의하고. 근데 그때 1시간 강의했는데 연사료를 3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4,200만 원이에요. 그랜저 한 대가 나온 거예요. 1시간 가서 발표하고 왔는데 1시간간. 근데 그래서 이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 대신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한테 발표한 거 아무 데서도 발표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만 독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6개월만 주세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돈 받고 했죠. 그랬더니 그 6개월 동안 아메이가
전 세계 특허를 다 뒤진 거예요. 봤는데 이 피마스라는 기술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이크로만. 그러고 나서 근데 그건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때 저희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6개월 지났을 때 저희가 딱 창업을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그냥 공간 필요해서 창업한 거고 그냥 아무 진짜 개념이 없어요. 전혀 개념 없이 그러고 있었는데 아메이가 오더니 교수님 뭐 앞으로 회사 뭐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공간 때문에 한 거예요.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랬는데 그럼 뭐 하시려고? 뭐 나중에 되면은 뭐 약이나 개발하겠죠. 이랬더니 그러면은 이거 피마스 기술 가지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독점으로 쓰면 안 돼요? 해가지고 뭐 그러시죠. 뭐. 해가지고 20년 독점을 딱 드렸어요. 아메이에다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모레 퍼시픽이랑 미팅할 일이 있어서 아모레한테 근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발표를 했죠. 그랬더니 팀장이 그 본부장이 듣더니 이거 저희 회장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더니 서경배 회장이 엄청 큰 배 타고 우리 회사로 온 거예요. 진짜 정말 볼품없는 회사예요. 그러더니 듣더니 서경배 회장이 저희 회사한테 55억을 투자를 했어요. 50억을 넘어 투자하더니 그러고 나서 CJ도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그 셀트리온 서진석 회장만 의장만 셀트리온도 투자하고 다 했는데 저 바보같이 아메이한테 20년 독점을 줘버린 바람에 아무랑도 못하고 아메이랑만 그러니까 진짜 아메이가 그게 선구자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포드랑 1000만 불씩 연구를 하고 남들보다 1, 2년 진짜 찰나였지만 그걸 먼저 봤기 때문에 선점을 하고 마이랩, 엔자임 바이오 이런 제품 아무데도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메이가 완전 다 독점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6가지 제품 중에 하나를 섭취했을 때 실제로 장 안에 여러분의 직원의 숫자가 증가를 하고요. 플러스 그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하고 만들어내는 제품이 이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랩이고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좀 더 너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여기는 빨리 할게요.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가 다 이 대사체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는 듀얼 분석 이거는 전 세계에 지금 아메이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누구한테 가서 말해도 이것만은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왜 중요하냐?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이 낮고 적음에 따라서 장이 열렸다 닫혔다를 해요. 이게 뷰티레이트의 양이 떨어지면 장이 열리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장이 열리면은 똥 안에 있는 똥물이 열린 장을 타고 들어와서 간으로 바로 쏩니다. 그러면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방간이 끼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뷰티레이트의 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근육이 줄고 지방의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 뷰티레이트에서 꼬다리 하나 붙은 감마 아미노라고 하는 체인 딱 하나 붙은 걸 저희가 감마 아미노 뷰티레이트,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라고 불러요. 그 첫자를 따면 GABA, 그게 가바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뷰티레이트로 시작해서 우리 뉴로트랜스미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뇌 기능까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은 마이랩 결과지 보면은 다양성은 엄청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게 낮은 경우들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직원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인센티브를 다 먹어간다든지 맨날 먹는 음식이 얘네들이랑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니라 나 혼자 다 먹고 있다든지 또는 얘네들을 가서 몽둥이를 패는 그게 뭐죠? 몽둥이를 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과음을 하시면 돼요. 술을 엄청나게 드셔서 구강이랑 위에서 대부분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얘가 넘쳐서 장으로 가요. 미생물은 알코올을 제일 싫어합니다. 알코올 들어오면 다 죽어요. 여러분 위스키 있죠? 한 40% 되는 알코올 40% 되는 위스키 있으면은 뚜껑 열고 거기다 침 뱉고 닫은 다음에 3년도 보세요. 그래도 미생물이 못 자라요. 그 정도로 이 알코올은 미생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그렇게 되면은 이 퍼포먼스가 하나도 안 나요. 뷰티레이트 이런 거를 얘네들이 태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됐어. 나 일 안 해. 그리고 얘네한테 돈도 안 줘. 그리고 얘네가 또 제일 싫어하는 거 과당, 인산염, 콜라라든지 여러분 드시는 패스트푸드 안에 방부제 이 방부제가 그 음식에서 균못 자라게 하려고 넣는 건데 그 방부제를 여러분 장에다 매일 넣어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다 죽겠죠 당연히. 가끔 먹는 항생제, 타이레놀, 아스피린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살지를 못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 한 5분만 초과해도 되나요? 네.
5분만 좀 5분 죄송해요. 네. 얘기 제가 저 이제 집에 가야 돼 10분만. 저는 빨리 10분만.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야 이런 거 미생물 안 먹고도 건강하게 잘 살았어. 근데 왜 난리야? 왜 이렇게 미생물을 뭐 먹으라고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진짜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옛날 사시던 분들은 80세 넘고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해보죠. 엄청 좋아요. 왜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렸을 때 다 거의 결정이 나요. 16세 이전에 대부분이 결정이 나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 살던 시절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냉장고예요. 냉장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음식을 먹고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입에다 집어넣는 게 다 균이에요. 음식 이 재료들이 다 실온에 널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매일같이 먹으면은 이 하루에 섭취하는 미생물 양이 그 당시엔 다 발효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동치미 잘 익은 동치미 있죠. 맛있는 동치미. 그 국물 1ml 안에 미생물이 1억에서 5억 많게는 10억이 들어있어요. 많게는. 종이컵 동치미 잘 익은 동치미 국물 반잔 드시면은 그게 미생물 100억에서 500억 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진짜 여러분 하루에 365랑 마일에 5포 10포씩 가 드셔도 그 시절에 먹던 미생물의 양에 비견할 수준이 안 돼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그 시절에는 약순물을 다 드셨어요. 약순물이란 건 뭐냐면 산 필터죠. 비가 내리면은 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돌과 자갈들로 물이 걸러져서 수필터처럼 걸러져서 그 물을 마시는 건데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산이 뭘로 덮여 있냐면 동물 똥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그 산은 그 빗물이 그 똥을 다 훑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 끌고 내려와서 약순물 드시면은 그게 그냥 물에다가 365 한 2포 가서 드시는 것처럼 미생물을 드시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요즘에는 약순물 못 먹어요. 왜냐? 그때는 몰랐어요. 미생물 분석 기술이 그만큼 좋지 않아서 이게 미생물 덩어리인지 몰랐는데 요즘에 약순물 찍어보면 다 빨간 딱지예요. 미생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일 변을 보잖아요. 그 변의 반이 미생물이에요. 변을 120g을 봐요. 에버러지로 한 사람이. 60g씩 미생물을 매일같이 버리고 있는데 넣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텅텅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면역세포들이 갈 길을 못 찾기 시작하고 먹는데 한약이고 뭐고 더블엑스고 먹는데 약발이 안 받기 시작하고 다 비반응자가 되기 시작하고 이 현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에 몇 안 남은 그 쪼부레기들이 영역만 확장시켜가지고 이게 뭐죠? 다양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적은 종류의 애들이 야 옆에 땅이 비었어 가서 그냥 내가 먹어 해서 적은 종류의 애들이 넓은 영역을 막 차지하면서 쓸모없는 애들만 득식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촘촘하게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도 채워줘야 되는데 맨날 버리고 있고 새로는 안 들어오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이 장누수의 현상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요즘에 이 자가면역계 질환의 발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저희가 생각하는 뇌질환도 자가면역계 질환의 일부로 요즘에는 취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황, 불안, 우울, 아이들의 자폐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세포들이 우리의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거 되게 빨리 간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뇌신경 염증. 옛날에는 우리의 뇌는 죄송해요. 너무 시간이 좁아요. 이상하게 나와요. 이뮨 프리빌리지드 오간이라고 해서 면역에게 되게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장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염증 반응 같은 거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알게 된 거는 뭐냐? 염증 반응이 우리 뇌를 하루 매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 장에서 나와요. 왜냐? 우리 면역세포는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말 그대로 손에 M16을 들고 기관총을 들고 태어난 애들이 면역세포예요. 얘네들은 매일같이 암세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까 메치니코프가 했듯이 안 좋은 미생물이 우리 혈액으로 들어왔을 때 죽여야 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우리 허벅지에서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문제는 장님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광주 시내로 군인이 수백 명이 들이닥쳤는데 총 들고 있는데 다 장님인 거예요. 이런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키느냐? 얘네들을 다 우리 장으로 갖다 보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장이 쇼윈도예요.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왜냐? 얘네는 우리 혈액안에 있으면서 혈액안에서 맨날 무슨 시그널을 받냐? 이거 공격하면 안 돼. 이것도 네 몸이야. 죽이면 안 돼. 관절 이거 다르게 생겼지. 근데 네 거야. 죽이면 안 돼. 뇌세포 다르게 생겼지. 하지만 네 거야. 죽이면 안 돼. 그럼 난 총은 왜 줬냐? 난 도대체 뭘 죽여야 되냐? 피하 식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장으로 딱 가서 붙어서 보면서 내 주인이 먹는 음식들이 이런 거구나. 매일 먹네. 이거는 내가 흥분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걸 저희가 톨러런스 관용이라고 불러요. 근데 애들이 이 관용이 떨어지죠? 발작을 하는 거예요. 땅콩이 들어왔는데 저기다 하고 발작을 하면 이제 막 기도가 붙고 천식이 나오고 이런 현상들을 이제 과민 면역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를 저는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많이 망쳤다고 봐요. 면역력이 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세다고 좋을 거면 우리는 아토피, 알러지는 어떻게 이해를 할 거며 자가면역기 질환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는 거예요. 너무 세서 걸리는 병이에요. 면역력이. 면역세포가 힘만 세고 눈알이 없어요. 피하 식별을 못해요. 내 관절 보고 저기다 하고 총질을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 장세포를 보고 총질을 하면 크론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튜버클로시스, 결핵, 볼거리, 홍역, 간염, 류마틱 피버, 뭐 이런 전염병 이런 거는 이제는 결핵 이런 거 걸리지도 않아요. 뭐 결핵 걸릴 균이라도 남아있어야지 걸리죠. 이게 항생제를 하도 투하를 해놨더니 남은 균이 없어요. 인간 몸에 거의. 과학자들이 아마존에 가서 아마존에 이거 지푸라기 두르고 우가우가 하는 사람들 있죠. 그 현대 문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 동네를 가서 그 사람들의 변을 훔쳐와요. 분석을 해봐요. 현대인의 미생물에 비해서 3배가 넘는 양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걸 다시 리바이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상황은.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미생물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질병은 이제 우리가 완전 정복했다. 이제는 결핵이나 간염이나 이런 걸로 죽는 사람 거의 없다. 근데 이게 정복되고 났더니 갑자기 예전에 모르던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게 다 자가면역기 질환, 크론병, 일형당뇨, 천식, 다발성 경화증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그게 다 면역 교육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아기 면역세포의 첫 교육. 엄마들이 내 애가 16살 아래다 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마이랩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희 회사에 사회이사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하버드에도 계시고 미국에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이걸 자기 애들은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키트를 사서 보내드려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 애 변을 해서 페덱스로 보내요. 저희 회사로. 페덱스만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분들은 이걸 하세요. 이걸 아는 거예요. 16세 이전의 미생물을 얼마나 높여놓는지가 이 아이가 평생의 질병을 좌지우지해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공황, 자폐, 우울, 불안, 대사질환, 자가면역기 질환 이런 게 지금 걸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30년 동안 잃어버린 미생물들로 인한 잠복기가 지나서 이제 나타나는 질병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생물을 충분히 가진 아이들은 우리 면역계가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된다. 성인이 된 이후에 건강하다. 질병, 자가면역기 질환이 걸리질 않고 근데 어렸을 때 이 미생물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병적인 면역이 각인이 되면서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20-30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질병이 걸린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잘 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옛날에 이런 거 안 먹고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흙 파먹고 사실 거 아니면은 인스턴트 드시고 콜라 마시고 뭐 그냥 이러면서 하실 거면은 미생물은 무조건 보충이 돼야 되는 이슈인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다 개발을 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훅 넘어갔는데 그 과학자로서 사실은 세계 학회에 가가지고 최우수상을 한 번만 받아도 엄청난 명예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5번을 연달아 받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가는 그 학회가 아테네에서 열린 게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바이오틱스 학회거든요. 제 나이에서는 절대 과학자문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엄밀히. 근데 제가 그 학회에서 동양인 최초 수상자였고 그 다음 연도에 그 학회 최초 2회 연속 수상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40이 되자마자 과학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됐어요, 거기에. 그 정도로. 근데 왜 그랬느냐, 저랑 홀짝배 교수님이 했던 뭐가 다른 게 있었느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직원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얘네들이 면역을 교육시키고 다 한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은 없어진 애들을 어떻게 다시 늘려요? 라는 게 불가능한 도전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회사잖아요. 제가 회사로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회사인데 우리 조직을 봤더니 이 조직 안에 유능한 인재가 다시 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죽이고 합병을 해요, 다른 데 거를. 그렇게 갔어요, 다른 회사는 다. 그래서 건강하고 다양성이 높은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그거를 먹어요. 지금 전 세계 마이랩을 제외하고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똥 캡슐이에요. 다른 사람의 똥을 먹어야 돼요. 싸지도 않아요. 한 번에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에요. 6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불치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라서 미국 FDA가 승인을 내준 유일한 치료제예요. 근데 저하고 홀짝별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되게 심플한 생각은 뭐였느냐? 다른 사람의 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너무 심플하지만 이게 바꿨어요. 그래서 저하고 홀짝별 교수님은 남의 똥을 먹지 않고서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우리가 이 나비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은, 이 사람은 요게 들어갔을 때 나비 효과로 미생물이 팽창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이게 들어갔을 때 팽창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구조만 있다면 똥 안 먹고도 할 수 있다. 그 플랫폼이 피마스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거를 아메이가 찾고 있었던 거예요. 아메이도 결국 이거를 해야 되는데 똥 캡슐을 팔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똥 캡슐을 팔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거를 하려면 이 AI 기반의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았고 저희 피마스를 보고 20년 독점을 채간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몰랐어요. 저희는 그냥 과학자다 보니까 똥 안 먹고 좀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에 했는데 아메이가 보고 낚은 거죠. 아,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마이랩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전반적 반응도가 개선이 돼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굿모닝 하실 때는 365보다는 마이랩을 쓰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뷰티레이트의 양이 20-30%가 추가 증가가 돼요. 연구로 검증이 됐어요. 더블X 같은 거 드실 때 마이랩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블X의 분해 흡수율이 월등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메가3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반응도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메이가 원하는. 그러니까 아메이는 그냥 돈을 벌어요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벌 거였으면 아메이도 그냥 로고송 만들고 저희한테 수백만 불 투자하느니 그냥 제품 가격을 낮춰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아메이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궁극적으로, 저도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게 팔릴까요? 이게 나도 돈 쥐어주면서 똥 좀 주세요 해도 안 줄 것 같은데 22만 원 내면서 똥을 퍼서 내시면 4주를 기다려서 결과지를 드려서 이 유산균을 드시면 이게 될까요? 라고 했는데 돼버린 거야.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알게 된 게 뭐냐, 아메이는 이런 제품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품이란 건 뭐냐면 진짜 효과가 있는 제품밖에 못 만들어요, 아메이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를 보면서 아메이 직원들이 되게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ABO들을 향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왜? 나중에 봐서 알게 됐어요. 뭐냐, 다른 회사들은 약간 여기 광주 오는 길목에 있는 밥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밥집에 손님이 들어와서 먹으면은 야 빨리 대충 해서 먹여서 내보내. 저 인간이 우리 밥집에 다시는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몰라.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밥 먹여서 보내. 마인셋이에요. 다른 회사는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 사람이 이걸 또 사 먹을지 안 사 먹을지 몰라. 그냥 설탕만 나고 맛있으면 또 사 먹겠고 아니면 아니겠지 뭐 이런 수준인데, 아메이는 느낌이 뭐냐면은 약간 이 뭐 광화문,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40년 된 맛집 같은 느낌인 거예요. 여기는 깍두기 맛만 변해도 와서 고함 소리를 들어야 돼.
오는 사람이 계속 와.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잖아요. 효과 없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는 실제로 이 업계에서도 완전히 차별화된 제품으로 갔어요. 제가 볼 땐 그게 지금 아메이의 엄청난 파워예요. 아메이는 그런 뜨내기 제품 같은 거 없어요. 아메이는 제가 이거 마이랩 하면서 개발을 7년을 했죠. 개발을 7년, 저는 한 1, 2년 하고 대충 돈 버는 줄 알았어요. 7년째 제품 출시를 안 했는데 제가 진짜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이거 하다가.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를 500억을 받았는데 거의 반을 이 마이랩 개발에 다 써버렸어요. 나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돌아버리겠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아메이가 추가로 수백만 불 투자해서 겨우 살아남기는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징하다 진짜 징하다 이러면서 대충 하자 좀 이랬는데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다른 교수님들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저한테 그래요. 야 걔네 너 더블엑스 가지고 연구하는 거 봤냐? 이러면서 야 그렇게 할 거면 약을 만들어 약을 씨 이러면서 교수님들이 야 그 더블엑스 하나 들고 임상 몇 번 한 줄 알아? 6번 7번을 했어. 다른 회사는 제품 내는데 임상 한 번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고 제품 나오는데 그놈의 더블엑스 하나 들고 임상을 6번 7번을 하면서 한 번에 수백 명씩 임상하면서 그 교수님들이 저한테 너 낚인 거야. 내가 그렇게 망하는 사람 부지기수로 봤어. 그 더블엑스 하나 가지고 임상 6번 7번 한 게 네가 말이 되냐? 신약도 그만큼 임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야. 아메이는 약간 고인물이 돼버려. 진짜 고인물이 나쁜 뜻이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다른 회사 제품이랑은 사실은 결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아메이 욕하면서 같이 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 장을 열어보니까 다 뉴트리라이트로 바뀌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게 생긴 거예요. 제 안에 분노와 함께 믿음이 같이 자라버린 거예요. 얘네가 우리를 이렇게 가스라이팅 할 정도면 오죽했겠냐 다른 제품들은. 이런 느낌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에 없는 제품이 나와버렸어요. 마이랩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품이 나왔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게 아웃데이트 됐습니다. 95,000건이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곧 10만 건으로 넘어가요. DB가. 이거를 모아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자와 비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의 차이를 가지고 이식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엔자임 바이옴이었어요. 이게 뭐였느냐? 아침에 굿모닝을 했는데 저희한테 이런 이렇게 상담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난 굿모닝을 못한다. 굿모닝만 하면 하루 종일 방구가 너무 진짜 막 새어 나오는데 나는 이건 주체가 안 돼서 나는 도대체 굿모닝이 불가능하다라는 분들이 그게 딱 비반응자예요. 저는 저 굿모닝 하면 가스 하나도 안 나와요. 저는 굿모닝 하면은 다 유기산으로 전환이 돼서 흡수가 엄청 잘 되고 정말 속이 든든하고 되게 좋아요. 미생물, 그 미생물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 논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빨간 여기가 다 굿모닝의 물질이에요. 이게 들어오면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일단 처음에는 가스밖에 못 만들어요. 원래가 황화수소, 메탄, CO2, 수소 이거를 엄청나게 만드는데 개 중에 누군가는 이거를 넘어서 아세테이트,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유기산 좀 어려운 내용인데 4분 남았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가스는 유기물에 비해서 용적이 40에서 400배가 커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장이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이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거가 못 넘어가면은 하루 종일 여기서 도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는 미생물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냐면 심지어 이거 다 온실가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굿모닝 드시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거예요. 온실가스만 하루 종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찾은 게 그거를 넘어가는 사람들에게서 찾은 미생물이 20701이라는 미생물이에요. 저거를 가지고 이게 소이 프로틴이 이게 아메이 파이토 프로틴이에요. APP, 올 플랜트 프로틴. 여기에다가 20701만 넣어봤더니 단백질 분해 흡수율이 3.6배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효소를 붙였더니 4.5배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엔자임 바이오미네지겐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생물을 이식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 전에 삼겹살 먹고 잤는데 개운하게 주무시는 분들, 소화력이 진짜 막 돌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분해 능의 탑 10%인 사람들만 뽑아내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진 미생물이 뭔지를 찾아낸 거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식함으로써
여러분이 생전 느껴보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를 먹어도 이게 왜 소화가 안 돼? 라고 하는 그 기분을 느끼게끔 해드리는 게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칼슘의 흡수부터 해서 가바의 생성, 뇌의 안정, 그리고 뭐 갱년기 관련된 물질이 못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치매 관련된 유로리티네이를 못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파이토바이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아메이와 함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그 뉴 오일이라고 불러요. 뉴 오일. 신시대의 그 뭐죠? 석유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그 정도로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근데 이 데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버리 코트 입는 시절이 다시 왔다라는 게 미국이 이거를 제일 먼저 봤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1조 원을 들여서 1년에 3,000개씩 모았어요, DB를. 그래서 DB를 미국이 3만 개를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이. 같은 시절을 보세요. 이 시절에 이들과 이것도 못하는 유럽, 연합, 네덜란드 비교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어요. 미국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이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미국만큼 못하기 때문에 수백억씩 투자해서 1년에 1,000개씩 모으고 있어요, DB를.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7,000개 모았고, 제가 알기로 최근 업데이트가 7,700개까지 늘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이 7년 동안. 저번 달에 아메이가 6,000개를 모았어요. 한 달에. 한 달에.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한국에서 매년 수백억씩 투자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7년 동안 7,000개를 모았는데 여러분이 한 달에 6,000개를 모았다. 데이터베이스의 숫자가 95,000개. 지금 미국 국립공원의 3배가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버버리 코트의 시절이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20년은 아메이가 다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은 어디서 보실, 제가 인스파에서 했던 얘기인데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한테 MBC가 커요, 유튜브가 커요 하면은 MBC였어요, 당연히. 제 친구들이 UCC 콘테스트 한다고 UCC 만들어 와서 본 거 보면서 제가 야,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누가 보냐, 무한도전 봐야지,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넌 정신이 있냐 이랬는데 요즘엔 다 유튜브밖에 안 봐요. 10년 전에 이마트랑 쿠팡 나왔을 때 쿠팡 보면서 신동빈 회장이 쿠팡 내년에 망한다고. 지가 망했죠. 지금 롯데가 망했죠. 작년에 이마트 전체 매출이 31조인데 쿠팡 혼자 40조를 했어요. 작년에 쿠팡 혼자. 이마트 신세계 다 합친 것보다 쿠팡이 훨씬 더 커요. 그 정도예요. 이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왜 이마트는 못했고 쿠팡은 했죠?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왜 유튜브는 했고 MBC는 못했죠? 그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왜냐? 제가 TV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1시간을 보면은 리모컨 돌리는 게 30분이고 보는 게 30분이에요. 뭐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채널만 돌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딱 열죠?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어요. 유튜브는 내가 뭐 봐야 되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게 유튜브예요. 쿠팡 들어가면, 이마트 옛날에 10년 전에 가면은 맨날 뭐 했는데 쿠팡 딱 열면 너 우유 사러 왔지? 너 우유 산지 2주 됐어? 제가 쇼핑 쫙 하면은 야, 이런 거 사는데 다른 사람 이런 것도 사는데 너 이거 까먹은 거 아니야? 사람은 돈을 자기가 원하는 데 쓰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힘이에요. 근데 아직 이게 미디어였고요. 이게 리테일이었는데 미디어 플러스 DB, 유튜브, 이게 진짜 조그만 폭탄이고 쿠팡이 조그만 폭탄이면 진짜 핵폭탄급이 오는데, 그게 뭐냐? 헬스케어와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 아직 아무도 못 해냈어요. 왜냐?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헬스케어엔 데이터베이스가 붙어버리면 이거는 유튜브 쿠팡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의 헬스케어가 좌지우지되는 규모의 핵폭탄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미래를 알고 헬스케어적으로 내가 뭐를 먹어야 되고, 나는 왜 이소플라본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지, 내가 반응자인지 비반응자인지, 내가 이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새로운 세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가는 학회에서 아메이랑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발 강의를 한 번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그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만 이걸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제발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게 마켓 앤 마켓이라고 2027년을 이거는 영국에 있는 그냥 자료 통계 회사야. 마켓 앤 마켓에서 2027년을 포캐스팅 했을 때 예측했을 때 퍼스널라이즈드 뉴트리션 마켓에서 최강자들이 누구냐? 가장 탑에 있는 게 아메이에요. 스타그룹 아메. 이거는 저희는 아메이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 알아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것을 끌고 간다는 걸 세상은 알아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국가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는 게 어딘지도 다들 알아요. 여러분만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확장시켰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세상을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역이시고 10월에 웰네스랩까지 나오죠. 마이크로바이옴, 여러분의 건강검진 기록, 혈액 데이터, 뉴트리로그, 식생활, 피틀로그, 운동, 무브먼트, 실생활. 이거는 여러분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펜하이머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